은퇴 후 가구 소득 보장, 일자리 먹고 살기 위해 우선 일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 최저임금의 연령층, 최소한 장노년층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중소기업은 높은 인건비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장노년층들은 임금이 낮더라도 괜찮다, 취업만 원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요. 장노년층에 대해서 이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에서 공무원들 참 열심히 일하시죠. 네. 그런데 전문가들 좋습니다. 있어야죠. 연구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저희같이 제 은퇴자협회는요, 대한민국 장노년들의 삶의 한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문제에 절규하는지 저는 날마다 그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현실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여성들, 취약계층들 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으로 치면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한 대책에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몇 분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요, 지금 올해 초에 미국 경제학회에서 최저임금 10%를 올렸더니 신고고용이 줄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기 위해서 최저임금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역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60세부터는 27%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5%와 65세에서 14점 넘습니까? 예, 30% 넘는 정년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줄 것을 골절하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청년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에서 나오셨습니다. 정초원 운영위원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초원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가 구성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남성분, 여성분 너무 딱 잘라서 앉아 있는 경우를 또 처음 접해봐서 네, 아무튼 인상 깊습니다. 네. 네, 저희 단체는 청년 노동, 복지, 교육과 같은 정책을 연구하고 대중 홍보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입장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은 이미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고 요새는 취업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청년들이기도 한데요. 그런 입장에서 먼저 결정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결정 기준에서 근로자 생활보장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급여 현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보장급여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회보장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임금과 더불어 사회임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더불어서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 충원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면 혹시나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 지출이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근로계층, 특히나 저임금 근로계층에 대한 복지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 기준의 사회보장급여의 반영이 혹시나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에 최저임금과 사회보장급여 모두가 적정 수준으로 이상으로 높아져서 삶의 보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동계에서 제기됐던 생계비
예측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생계비는 비혼 단신 근로자 기준으로서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업 지불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업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가 이번에 포함된 것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점을 사회적 안전망과 연동돼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다수의 실업자가 양산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 실업급여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실업부조를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이 다음 일자리로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기능이 미약하다 보니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함으로써 조금 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노동자들이 실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다소 낮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좀 더 낮게 책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이 노동자들이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인가 최저임금의 목적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논의는 지금의 최저임금 기준이 적절한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최저임금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수준이라면 그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게 기업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다면은 그건 좀 근로자들한테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지불 능력은 좀 더 우리 사회의 맥락에 맞게 결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정 체계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원화 여부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공공성에 기반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 결정 체계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비판들은 노사의 사회적 대화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보다는 공익위원이 중심이 돼서 결정됐던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목적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또 사실상 기존 위원회에서도 암묵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상하한 구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논의됐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공공성 같은 기준을 사용해서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이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양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은 보다 더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책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했던 것은 여태까지 공익위원회 역할이 너무 강화되면서 노사 간의 대화의 결과물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구간설정위원회와 이분화해서 갈 경우에는 한 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추천한 위원으로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노사의 위원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노사 간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공익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 공익위원회에서는 사회학과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도 두 분이 포함이 되긴 했지만 그간 결정 과정에서 경제학과 경영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주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게다가 직분도 교수진 아니면 국책연구원 분들이 맡아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국책연구원 분들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편안을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부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이라는 좀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면서 좀 특정 분야와 특정 직군에 한정을 짓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가 생겨서요. 그래서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문가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노사대표위원회에서도 법률적으로 청년과 여성과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에 더해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요새 이야기되던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등장한 직군인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군이 등장을 하고 이 직군이 저임금 상태에 있을 때 이들의 대표성도 반영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는 조항을 법률상으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대 노총 위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자 위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높여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논의 기간과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도 이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는 것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90일간 논의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이 당의 최저임금과 전년도 최저임금의 경제 고용 그리고 이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은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항상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최저임금 결정 체계 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당사자들인 노동자와 사용자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10% 아직도 최저임금 유달률은 10%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조차도 받고 있지 못한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정책은 단지 이 정책 하나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한국 사회의 미약한 사회보장 제도 속에서 노동소득 말고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할 때 사회보장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을 고민한다면 좀 더 갈등의 폭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최저임금은 저희는 통상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목적이 엄연히 다르고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고 통상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되고 통상임금에 준해서 수당이 올라가면서 고임금을 받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다하게 높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분리하고 지금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벗어나서 좀 더 기본급 중심의 임금 체계로의 개편 논의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황정혜 선생님은 많은 일자를 위해서